야, 할망구. 돈 어디 있어 없으면 오늘은 내 손녀 데려간다. 싸늘하고 무자비한 목소리가 대낮 시장에 내리꽂힌다. 등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할머니 앞에서 비웃는다. 뒤따르던 또 다른 남자가 힘껏 플라스틱 생선 상자를 걷어찬다. 생선 얼음 핏물 할머니가 모은 마지막 재산이 바닥에 흩어진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손으로 서연이를 꼭 끌어안는다. 제발, 이 아이만은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부탁이야. 남자는 할머니의 손을 사정없이 떼어내고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긴다. 돈도 못 내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내 손녀라도 데려가서 본보기로 삼아야지. 서연은 할머니를 향해 울부짖으며 매달린다. 주변 상인과 행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린다. 누군가는 하늘만 본다. 누군가는 침을 삼키며 그저 뒷걸음 질칠 뿐이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남자의 팔을 잡아챈다. 이 아이 데려가지 마, 죽더라도 안 돼. 남자는 노인을 거칠게 밀쳐내고 할머니의 머리가 바닥 시멘트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힌다. 할머니 서연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한다. 피가 흘러 시장 바닥에 번진다. 손가락 끝에 묻은 피를 마지막 힘으로 서연의 뺨에 묻히며 할머니는 미소조차 지을 수 없이 눈을 감는다. 두 남자는 서연을 강제로 끌고 간다. 할머니의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치마, 그리고 비린내가 가득한 붉은 피만이 남는다. 그날 아무도 외치지 않았다. 대낮에 시장 수십 명의 눈앞에서 한 노인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가 끌려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 쓰러진 그 순간 온 시장이 얼어붙었다. 피가 콘크리트 틈새를 타고 천천히 번져나갔고 김민지는 할머니 곁에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범벅이 되었다. 할머니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작은 송긋만이 민지의 소매를 부여잡고 있었다. 시장의 소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모든 상인들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누구도 한마디 소리치지 않았다. 김서연은 시장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굳은 몸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갓 전역한 그녀는 오랜만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의 두 손에 든 봉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명의 조폭은 할머니의 죽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민지의 팔을 더 세게 움켜잡고 시장 사람들을 향해 대놓고 외쳤다. 오늘 이 애 데려간다. 누가 신고라도 해봐라. 경찰 불러도 소용없으니까.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떨궜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예 자리를 떠났고 한 노인은 시장 골목 어귀로 숨어버렸다.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그저 서둘러 짐을 쌌다. 누구도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약자의 절규는 언제나 묵살되어 왔고 경찰과 조폭이 한통속이라는 진실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민지는 할머니의 찬 손을 붙잡은 채 울부짖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요. 조폭 중 한 명이 민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강제로 끌어내며 말했다. 그만해. 이제 내 차례야. 민지는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장 한복판에는 피가 번진 자국과 민지의 신발 그리고 찢어진 치마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의 온몸은 마치 돌이 된 것 같았다. 무력감, 치욕,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뜨겁고 끈적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 시장의 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약자가 맞서려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고 쫓겨난 일을 서연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다. 한 남자가 흘깃 서연을 쳐다봤지만 조용히 지나쳤다. 누군가는 괜히 엮였다간 우리만 다친다는 듯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어린아이 한 명이 엄마 옷자락을 잡고 엄마, 저 언니 도와줘야 해 라고 속삭였지만 엄마는 아무런 대답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조폭들은 민지를 질질 끌고 시장 저편으로 사라졌다. 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끝내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시장에 남은 것은 할머니의 차가운 시신과 붉은 피, 그리고 세상에 버려진 두 자매의 외침뿐이었다. 김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서연의 가슴에는 단 하나의 불씨가 남았다. 누구도 어떤 권력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는 결의. 그리고 그 결의가 곧 피로 물든 복수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아직 몰랐다. 시장 골목 끝자락 김민지는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칼 피에 젖은 치마, 그리고 미동도 없는 작은 몸뚱이가 점점 멀어졌다. 민지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제발 저 좀 데려가지 마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복도 건너의 상점 유리창 뒤로 비치는 얼굴들이 유령처럼 창백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두 남자는 민지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내며 더 거칠게 끌었다. 조용히 해, 더 시끄럽게 굴면 할머니처럼 되는 수가 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손톱으로 남자의 팔을 할퀴었지만 오히려 더 세게 팔이 비틀렸다. 야, 애 하나 데려가면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굴어? 남자들은 골목 어기로 민지를 끌고 가면서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 시각시장 한복판에서는 이미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두 명의 순경이 현장을 훑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서연은 할머니의 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의 손끝은 이미 식어 있었고 가슴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마지막 숨결이 사라진 뒤였다. 서연은 조용히 할머니의 눈꺼풀을 감겨주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두려움과 충격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 서늘하고 단단한 것이 그녀의 내면에 깃들었다. 경찰관 한 명이 마지못해 다가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 상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연의 눈에 경찰이 조폭 두 명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피를 흘리는 할머니의 몸을 힐끗 바라보고 곧장 무정의를 들었다. 응급차 하나 불러주세요. 여기 시장에서 노인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엔 어떤 긴장감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건조했다. 상인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경찰은 저 놈들이랑 한패야. 오늘도 그냥 넘어갈 거야. 다른 아주머니는 그 가족 참 불쌍하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옆에 붙어 서서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라고 속삭였지만 엄마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민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의 피가 바닥을 적시고 시장 바닥엔 고요와 두려움만이 남았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의 몸 위에 외투를 덮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듯 서연의 손끝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엔 더는 눈물도 없었다. 증오와 절망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각오만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 순간 김서연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슬픔이 분노로 무력감이 결단으로 변했다. 이 시장 이 동네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의 가족을 짓밟을 수 없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고 쓰러진 김민지의 신발 한 짝을 집어들었다. 조금 전까지 평범한 시장 골목이었던 곳은 이제 피와 분노가 흐르는 전장의 시작이 되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시장 골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김서연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채 민지가 남긴 신발 한 짝을 손에 꼭 쥔 채였다. 김민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절을 하고 누구도 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애써 슬픔을 표현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차가운 외면과 두려움만을 남겼다. 조회송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상실감만이 맴돌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지를 지키려 했던 그 손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시장 어귀에 선 경찰차가 한 대 조용히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조폭 2명이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조롱과 경고로 가득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방엔 아직 민지의 교복과 책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방바닥에 엎드려 민지의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자 온 집 안이 적막과 차가움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할머니가 민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민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말고 살아야 한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오래전 특임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캄캄한 새벽 진흙탕 훈련장에서 서연은 입술이 찢어질 때까지 악을 쓰며 버텼다. 넌 약하면 죽는다. 누구도 널 지켜주지 않는다. 707 특임대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시절의 고통과 분노 끝없는 경쟁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다. 민지의 울음 할머니의 찬손, 그리고 피로 물든 시장,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약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서연은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 동네, 이 시장, 이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과 가족을 짓밟지 못하도록 분노와 증오, 그리고 복수의 맹세가 서연의 심장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봤다. 상복을 벗어 던지고 훈련 때 입었던 오래된 군복 상의를 꺼내 입었다. 손끝엔 아직 피가 남아 있었다. 할머니의 신발과 민지의 가방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김서연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시장과 동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상인들은 조용히 물건을 진열하고 동네 어귀의 아이들은 장난치며 뛰어놀았다. 하지만 김서연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민지의 행방은 묘연했고 할머니의 빈 방에서는 아직도 비린내와 상실감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민지를 찾으려 경찰서를 찾아갔다. 순경들은 의례적으로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동생이 실종됐다고요? 요즘 애들 가출도 많고 혹시 가정 문제나 친구랑 싸운 건 아니에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게 눌렀다. 민지는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경찰이 시장에 왔었잖아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죠. 동생은 분명히 그 놈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경찰은 서류만 넘기며 피곤한 얼굴을 했다. 목격자가 없다면 우리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실종 신고는 받아줄게요.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서연은 화가 치밀었지만 경찰의 무력함과 냉담함 앞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서며 서연은 복도에 붙은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다.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경찰. 모순적인 이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찢어놓았다. 동네 골목을 걷는 내내 서연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시선을 느꼈다. 어휴, 그 집 참 불쌍해. 그래도 괜히 엮이면 안 돼. 딸이 군인이라더니 별로 소용없었나 보네. 누군가는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앞만 바라봤다. 이 사회에서 약자는 언제나 혼자였다. 공권력은 이미 부패했고 경찰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등 돌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골목마다 붙은 벽보를 들여다봤다. 실종 가동을 찾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는 민지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었다. 누나, 그날 봤어요. 경찰이 조폭들한테 돈 받는 거 다들 알아도 무서워서 말 못해요. 조심해요. 여기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릅니다. 상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후 서둘러 떠났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지의 가방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고 권력은 정의를 팔아먹고 있었다.
서연의 분노는 이제 슬픔과 무력감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반드시 이 부패한 세상에 균열을 내겠다는 맹세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을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김민지의 실종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시장 골목을 돌던 김서연은 익숙한 얼굴들과 스쳐 지나쳤다. 예전 같았으면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서연을 앉혀 밥이라도 챙겨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누군가는 바쁘게 짐을 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조차 저 언니 무섭다는 속삭임을 남기고 달아났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생선가게 앞에 멈춰섰다. 할머니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 이제는 빈 박스와 부서진 저울만 남아있었다. 그 앞에서 과일 가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힘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 속으론 다 슬퍼하고 있어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고 바람에 날리는 민지의 교복 리본을 꾹 쥐었다.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몇 발자국 뒤 동네 아주머니 둘이 모여 조용히 수군거렸다. 어쩌다가 저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 아휴, 세상 무섭다. 그래도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다치지 않나. 서연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불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이 마을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임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동네엔 두 부류의 사람만 남았다. 강자와 침묵하는 약자. 그 누구도 자신의 안위와 가족 외에 남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서연은 민지의 얼굴이 새겨진 실종 전단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이 무기력한 침묵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밤이면 서연은 시장 뒷골목을 돌았다. 이따금 골목 어귀에서 낮은 소리로 욕설이 들려왔다. 어둠 속에선 여전히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몇몇 청년들이 술에 취해 구호처럼 외쳤다. 경찰이고 뭐고 다 한통속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서연은 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똑똑히 들으려 했다. 이 사회의 썩은 내음 그 안에서 태어난 절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증오의 씨앗. 이제 그 모든 것을 똑바로 직면할 시간이었다. 어둠이 내린 밤, 김서연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한 집안에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도 민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민지의 교복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매일 밤이 반복될수록 서연의 기억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다. 군 생활 내내 지옥 같던 707 특임대 시절, 그곳에서 배운 것, 잃어버린 것,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 교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렸다. 이 세상에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누구도 너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는다. 밤새 진흙탕 훈련을 받으며 손끝이 찢어지고 몸이 부서져도 결코 울지 않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김서연은 늘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남들보다 강하다는 것, 아무도 자신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훈련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정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외로움과 분노, 배신과 무력감 속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봤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울지 않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분노와 슬픔은 결심으로 바뀌었다. 민지를 찾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본능, 그리고 707 특임대에서 얻은 차가운 집념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연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군 시절 사용하던 칼 지친 손끝에 남은 훈장, 그리고 언제나 목에 걸고 다녔던 태극기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칼을 꺼내어 날카로운 날을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두려움은 없었다. 이제부터 약자가 아닌 사냥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민지의 소식 아니었다. 단지 조용한 알람,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경적. 서연은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시간이 왔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다. 김서연은 검은 점퍼와 운동화를 신고 시장 골목 어귀에 조용히 섰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가로등 불빛만이 붉게 깜빡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지켜봤다. 이른 아침 익숙한 얼굴의 조폭 2명이 술 냄새를 풍기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주인이라도 된 듯 뻔뻔한 태도로 상인들을 희롱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거친 숨을 눌렀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지를 끌고 갔던 바로 그 놈들, 이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상대였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나이프를 꽉 쥐고 골목 어둠에 몸을 숨겼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동료에게 소리쳤다. 야, 저번에 데려간 애 어디다 팔았냐? 다른 남자가 비웃었다. 돈 되면 팔고 안 되면 재미 좀 보다가 버리지. 그 할망구는 벌써 저 세상 갔고 이제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서연의 얼굴에 핏줄이 붉어졌다. 순간 서연은 빠르게 골목 안으로 파고들었다. 한 남자의 뒤를 잡고 날카롭게 손목을 꺾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서연은 칼날을 그의 허벅지에 깊게 찔러 넣었다. 이건 내 동생 내 할머니의 피값이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뒤쫓아갔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익힌 제압 기술로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찍었다. 네가 약자들을 짓밟을 때 아무 죄책감도 없었지.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빌기 시작했다. 제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서연은 그의 얼굴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다. 늦었어. 넌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이 사회의 침묵이 그들의 폭력을 더욱 자라게 만든 것이었다. 서연은 경찰차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 바닥에는 조폭 2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약자의 절규가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이것이 서연의 첫 번째 복수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분노와 상실 그리고 707 특임대에서 길러진 본능이 이제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서연은 민지의 이름을 속삭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조폭 2명이 시장 골목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그날 아침 도시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인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며 입을 닫았다. 다들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 조폭들이 당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서연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강자들에게 그 이름이 곧 불길한 예감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한편 조폭 조직의 중간 보스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했다. 누군가 우리를 건드렸다. 이 시장에서 감히 우리 손을 거스른 놈이 있다니. 그의 주먹이 탁자 위에 꽝 부딪혔다. 대가를 치르게 해라. 약자 하나가 감히 우리를 무시해 이날 밤 조직의 행동대장이 직접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서연은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낮에는 장례 뒤처리를 하고 밤마다 민지의 흔적을 찾아 골목을 누볐다. 하지만 누군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 어귀 골목마다 숨어있는 시선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 서연은 이미 조폭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느릿하게 다가오는 검은 승합차를 눈치챘다. 차가 멈추고 4명의 사내가 내렸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녀를 둘러쌌다. 야, 너 김서연이지? 요즘 시장에서 설치는 거 네가 한 짓 맞지? 서연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눈을 치켜 올렸다. 내가 아니면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사내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경찰, 우린 그런 거 안 무서워. 오늘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들은 위협적으로 다가와 서연을 밀쳐 벽에 몰았다.
하지만 서연은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본능으로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내의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놀란 다른 2명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발차기와 제압술로 1명씩 쓰러뜨렸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짧은 교전이 끝난 뒤 4명의 사내가 신음하며 길 바닥에 널브러졌다. 서연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한밤중 지나가던 시민 몇 명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또 싸움이야 하고 고개를 돌렸다. 조직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의 집 대문 앞에는 칼로 찢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피 묻은 인형 그리고 민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어있었다. 쪽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서연은 쪽지를 쥔 손을 꼭 움켜쥐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생존의 전쟁이 되었다. 서연은 피 묻은 인형과 민지의 머리카락을 한참 바라보다가 쪽지 뒷면까지 여러 번 뒤집어 확인했다. 누군가가 민지를 볼모로 삼아 끝없는 공포와 불안을 주입하고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그녀는 밤새도록 방 안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무언가 더 크고 깊은 어둠이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조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서서히 퍼졌다. 다음 날 서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이 사건을 더는 개인의 복수로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피해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민지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서연을 돌려세웠다. 아직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나서서 이를 키우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이를 악물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경찰의 태도, 의미 없는 조언, 그리고 그 눈빛. 어젯밤 골목에서 본 남자들의 눈빛과 똑같았다. 서연은 시장 뒷골목에 숨어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한 술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 동네 경찰 다 재벌 밑에 붙어 있어. 여기 건물주도 시장 조직도 다 그쪽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 있지. 네 동생 건드린 놈들도 결국 그 라인 따라 움직이는 거고. 서연은 순간 전율을 느꼈다. 진짜 적은 조폭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찾았다. 그 안에는 시장 재개발 관련 서류, 그리고 재벌그룹 회장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동성그룹 시장 재개발, 조폭 조직 관리, 이 모든 고리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재벌 회장이 운영하는 건물로 향했다. 건물 입구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고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한편 우아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당신이 김서연 씨죠? 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눈을 마주쳤다. 네, 내 동생을 돌려보내.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책임져.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책임, 이 사회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네. 강자는 언제나 약자의 고통을 밟고 올라서지.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모두 드러내겠다. 그 순간 회장은 몸을 돌리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너한테 남은 건 증오뿐일 거야. 그 증오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경찰, 조폭, 그리고 재벌 모두가 한 통속이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가족의 복수를 넘어 이 썩어빠진 사회 전체를 향한 전쟁으로 바뀌고 있었다. 김서연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경계심을 키웠다. 재벌과 경찰 조직폭력배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부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예감이 떨쳐지지 않았다. 핸드폰엔 알 수 없는 발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혔다. 시장 주변에서 낯선 차량들이 몇 번이나 서연의 집을 맴돌았다. 서연은 홀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특임대 시절 알게 된 동료 한나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한나는 과거 707 특임대 정보장교였고 민간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어두운 술집 한쪽 한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이 정도 사건이면 경찰 언론 조직 다 돈으로 움직여. 우리끼리 흔적을 남기면 금방 꼬리가 잡혀. 서연은 낮게 말했다. 내 동생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면 무모하지만 네가 도와주면 길이 있을 거야. 한나는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 쪽 인사 중에 네 가족 관련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있어. 그 라인만 잡으면 민지 행방도 추적할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두 사람은 시장 주변 감시 카메라 자료를 뒤져 민지가 실려간 차량 번호를 알아냈다. 한나는 경찰 내부망을 해킹해 차량 등록 정보를 빼냈고 그 흔적은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로 이어졌다. 여기야. 그날 이후 이 차량이 움직인 흔적이 없어. 서연은 잔뜩 긴장한 채 곧장 폐창고로 향했다. 폐창고 입구 한나는 내가 뒤는 맡을 테니 네가 안으로 들어가 라고 말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철문을 지나자 어둡고 습한 공간에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중앙에 민지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래서 결국 여길 찾았네. 생각보다 빠르군. 낯익은 목소리였다. 한나가 총을 들고 어두운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미안해 서연아. 널 도와줄 수 없어.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날 받아주겠다고 그들이 약속했어. 한나의 눈빛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포기한 자의 냉정이 교차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한나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넌 처음부터 내 뒤를 감시하고 있었지. 한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엔 정의 같은 건 없어. 살아남으려면 강한 쪽에 붙어야 해. 서연은 빠른 동작으로 한나의 총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짧은 격투 끝에 총성이 창고를 울렸다. 피와 땀이 뒤섞인 채 한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한나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번졌다. 이기면 민지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잃는 건 가족만이 아니야. 서연은 흐느끼며 민지의 신발을 품에 안았다. 동맹의 배신 그리고 다시 시작된 혼자가 된 싸움. 창고 밖 밤하늘은 더욱 검고 깊었다. 폐창고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김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한나의 배신은 그녀의 가슴을 다시 한번 꿰뚫었다. 눈앞에 남겨진 민지의 신발 한 짝과 바닥에 남은 핏자국.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서연의 마음 한편에선 점점 더 깊은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창고를 나서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숨소리만 들리는 통화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진실에 다가왔겠군. 서연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누구야? 민지는 어디 있어? 왜 우리 가족을, 왜 내 동생을 이용한 거야? 목소리는 한층 더 냉정하게 이어졌다. 넌 지금까지 바닥만 보며 복수에 미쳐 있었지. 네가 진짜 상대해야 할 적은 따로 있다. 순간 시장 어귀에 재벌 회장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어진 통화 내용은 서연의 모든 예상을 깨뜨렸다. 회장 그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야. 진짜 판을 짜고 너희 가족을 조종한 건 따로 있지. 그럼 누구지? 통화는 곧바로 끊겼다. 그 시각 서울 한복판의 호화 아파트. 서연의 아버지가 오래전 모시던 지금은 유명 정치인이 된 장 비서가 은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올 때가 온 건가. 약자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서연은 폐창고 근처의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모든 악의 흐름을 관통하던 검은손 경찰도, 조폭도, 심지어 재벌 회장도 모두 그 정치인의 수중에 있었다. 서연은 한나가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단서들을 더듬었다. 민지는 동대문 근처 오래된 병원 건물, 그곳에 있다. 마지막 희망을 쥔 채 서연은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날 밤 서연은 손에 묻은 피와 눈물을 닦으며 자신이 이 사회의 모든 더러운 권력과 직접 맞서 싸우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민지의 구출 할머니의 복수, 그리고 스스로의 해방,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아 있었다. 도시는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다. 악의 본질 진짜 주모자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기 전 김서연은 패창고 옥상에서 곧장 동대문 근처로 향했다. 한나의 마지막 단서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도심을 가로질러 오래된 병원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서연은 두 손에 묻은 피와 한 짝뿐인 민지의 신발을 꼭 움켜쥐었다. 병원은 이미 수년째 폐허로 방치돼 있었고 외벽엔 낙서와 벽돌 자국 어두운 창문마다 검은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낡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 어둠 속을 가르는 쥐들의 발소리가 귀에 선명했다. 복도 저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방 한가운데엔 의자와 로프빈 침대 그리고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벽에 걸린 CCTV와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다. 바로 그 정치인 장 비서였다. 드디어 왔군. 가족을 되찾고 싶다면 네 한계를 증명해봐. 서연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민지 어디 있어? 장 비서는 냉소를 띠며 벽 뒤 어둠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듯 끌고 나왔다. 피투성이 얼굴 창백한 피부, 그리고 겁에 질린 눈동자 민지였다. 네가 여기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아니 장 비서는 총을 꺼내어 서연의 발치에 내던졌다. 여기서 널 막을 이는 아무도 없어. 이제 남은 건 너와 나, 그리고 이 총 한 자루뿐이다. 치열한 몸싸움이 시작됐다. 서연은 707 특임대 시절 습득한 모든 기술과 본능을 쏟아부었다. 장 비서는 한때 정보기관 요원이었던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민지는 구석에 웅크려 눈을 감았고 방 안엔 피비린내와 절규가 가득했다. 결국 서연이 장 비서를 제압했다. 총성이 2번 울렸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장 비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네가 악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너도 이제 알겠지. 민지를 품에 안은 채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는 안도감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다. 그녀의 손엔 가족의 피친구의 피 그리고 자신의 피가 함께 묻어 있었다. 경찰차가 늦게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민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서연은 긴 신문 끝에 풀려났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민지는 서연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같은 미소도 안도도 없었다. 이 복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고 또 다른 피해와 비극을 남긴 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다. 치명적인 복수의 끝 서연은 자신이 잃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 사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민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도시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김서연은 민지와 함께 빈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사진과 민지의 신발 한 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민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한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연도 더 이상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누군가 복수의 끝에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며칠 동안 동네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조폭들은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몇몇 언론이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다는 자극적인 기사만 남겼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다. 서연은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손에 묻은 피와 눈물의 흔적을 조용히 닦아냈다. 방안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누구도 지켜줄 가족도 용서할 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울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민지 곁에 앉아 작은 등을 다독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지의 눈빛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이 선명해지는 대신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민지가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언니, 할머니가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곱씹었다. 친구 가족, 그리고 자신의 일부. 모두 이 사회의 어둠과 폭력 침묵 속에 사라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아무도 자신처럼 짓밟히지 않길 바라는 소망뿐이었다. 김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지를 꼭 안았다. 우리,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날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민지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심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물었다. 진정한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 공허한 승리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며칠 후 김서연은 집 안에 남아있던 모든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책가방 할머니가 쓰던 앞치마, 피에 젖은 신발 한 짝, 그리고 자신의 군복. 모든 것을 종이 상자에 담으며 서연은 과거와 이별을 준비했다. 민지는 여전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로의 눈빛 속엔 말로 다할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동네 시장도 서서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조폭 조직은 뿔뿔이 흩어졌고 경찰들은 더 이상 시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김서연 가족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 안구석을 돌며 할머니 사진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다. 죄송해요. 끝내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가족처럼 당하진 않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한때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골목 가게 앞,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다. 민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이제 어디로 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어디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더 이상 약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곳이야.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갔다. 더는 쫓기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서연은 새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박지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약속으로.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먼 시장 골목 끝에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과거의 상처와 복수의 그림자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조용히 길을 나섰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와 평화의 길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해방과 속죄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김서연도 민지도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자유인으로 다시는 아무도 짓밟히지 않을 세상을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